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오늘 10월 첫날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이었죠. 오늘 국군의 날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국군의 날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때와 다르게 시가행진이 사라졌죠. 이 시가행진이 사라졌다는 것은 병력과 예산을 대폭 줄여서 간소화한 거예요. 쓸데없이 돈 안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김영삼 정부 때 시가행진 있고 나서 거의 없다가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시가행진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 시가행진을 하면요, 사실 군인들도 죽어나요. 저도 사실 이 시가행진에 동원됐던 사람이에요. 저도 김영삼 정부 때 시가행진에 동원됐다가 성남 비행장 활주로에다가 밑에 줄 긋고 7월 1일부터 이거 했어요.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손 흔들다가 3달 동안 연습하고 10월 1일 날 제가 딱 스텝 175 이상으로 딱 뽑혀갖고 특공대에서 착출당했었어요. 그때 활주로 온도가 한 50도가 넘어가요. 7월달, 8월달에. 이거 굉장히 군인들 거기 착출되면 죽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병력 예산 시가행진을 줄여갖고 했냐면요. 이 시가행진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요, 우리나라의 최첨단 무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쵸? 뭐 중국의 열병식 뭐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의 최첨단 무기들을 쫙 보여주는 그런 순서가 있거든요. 시가행진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세계에 이렇게 막 알려주고 막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평화를 중심으로 지금 어떤 주변 열강들 사이에서 동북아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에 있어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시가행진 같은 건 진행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 중에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게, 아무래도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자주국방 얘기를 많이 했죠. 오늘 자주국방, 그다음에 내란. 그러니까 이번 국군의 날은요, 군이 사실상 여러분들 불과 10개월 전에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군이. 근데 민주정부의 대통령이 나와서 그 내란을 진압하고 지금 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국군의 날이죠. 그 내란을 진압하고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대통령이 지금 국군의 날에 나온 겁니다. 진짜 의미 있는 국군의 날이에요. 그 내란을 일으켰던 자들은 전부 감옥에 있고, 내란 후 첫 국군의 날이라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 중에 군 통수권자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들을 말끔히 청산하겠다. 군대가 사실상 이 내란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아직도 이 잔재들이 군대에 남아있다 그러면 청산하겠다라면서 군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군이 국민의 총 겨누는 일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를 보면 늘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새끼들이 국민을 학살을 하고, 6.25 때도 그렇고 5.18 때도 그렇고 8.17 항쟁 때도 그렇고, 그렇죠? 늘 군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그런 군들이, 여러분들이 자세히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군대라는 존재는요, 권력을 지키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국민을 지키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윤석열의 군대는 어땠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군이 동원돼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그랬던 내란이 실시가 됐잖아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국민의 군대. 그 군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이 슬픈 현대사는 어때요? 늘 군은 정권을 지키는 그런 하수인 역할을 하다가 오늘날의 군의 위상이 추락하고 국민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는 그런 군대가 됐잖아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게 뭐냐면 전작권 관련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전시작전권을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환은 마치 원래 미국에게 있던 건데 그걸 우리가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여태까지 잊고 산 게 많아요. 전시작전권 전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막 그 논쟁을 했는데 전환이라는 거는 원래 미국이 갖고 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바꾼다는 뜻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전환이 아닌 회복이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회복. 이게 6.25 전쟁 때 이승만이가 미국에게 모든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을 이승만이가 미국에게 전부 넘겨주면서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시작전권은 전환되는 게 아니라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고유의 독립적인 자주국방을 갖고 있던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린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고, 오늘 사진을 좀 하나씩 보면 멋있죠. 우리 대통령 멋있죠. 아니 대통령 되니까 더 잘생겨지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대통령 되시니까 뭐 메이크업도 받고 막 이렇게 대통령 되시니까 더 잘생겨진 것 같아. 여러분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분이 여러분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6.25 전쟁 당시에 간호장교로 참전한 이종선 선생님이에요. 95세예요. 95세. 95세. 6.25에 참전했던 간호장교 95세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옆에 계시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할 때도 같이 입장했던 95세예요. 그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전작권 전환이라는 말을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환이 어떤 연설문을 써주잖아요. 연설기획비서관이 이 전환이라는 말이 이번에도 들어갔대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환을 회복으로 직접 고쳤다고 합니다. 연설비서관도 놓친 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환이 아니라 이건 회복이다라고 하면서 직접 고쳤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강조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의 군대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늘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해갖고 식순이나 그런 것들을 뿌린 거예요.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뭐가 빠졌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국방부에서 뿌린 거예요. 국방부에서 뿌린 거,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 이렇게 뽑았습니다. 국방부에서 뿌린 거는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국방부는 건군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군대가 해방 이후에 군대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아직도 대통령의 뜻과 이 군대에 이 뿌리 내린 이 적폐들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건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건군으로 치면 우리나라는 100년이 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세요. 건군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쵸? 이재명 대통령은 건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저 새끼들은 아직도 건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못을 막은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는 해방 이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다라는
상해 임시정부 일제에 우리가 군대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끊임없이 독립전쟁을 했던 그 군대의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저 군대에 있는 새끼들은 맨날 건군 무식 건군이라는 말을 쓰려 그러면 우리나라 100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쵸? 건군 110주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저게 결국은 건국의 아버지 건군 군대를 만들었던 아직도 국방부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바꿔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독립군, 광복군 없었다면 광복 80년 성취가 불가능했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부를 땐 국가의 부름이고 국가의 자녀들이다. 다치면 나 몰라라 하는 더는 안 통하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최혜병 사건 두고 욕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를 땐 국가의 부름을 우리 국가의 자녀들이 국방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막 소집해놓고 사고 나면 최병같이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일 다시는 안 통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건군이냐 건군 77주년 내년에도 국방부에서 건군 78주년이나 쓰는 이런 작태가 벌어지면 아직도 안기백 국방부 장관이 군을 장악하지 못한 겁니다. 이 새끼들이 문민 국방부 장관 왔다라고 해갖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배포하면 지네도 바꿔야죠. 안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국군의 날이었고 의미 있는 사실 군에 내란 친위 쿠데타에 동원된 군을 제압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촛불 혁명에 의한 대통령이 다시 군원을 통솔하는 그런 의미 있는 국군의 날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군은 권력자를 지키는 집단이 되면 안 되고 검찰이나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국민을 지켜야 됩니다. 늘 대한민국이 정치 후진국이고 국민 수준에 못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력을 쥐어줬을 때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권력자를 무서워하니까 결국은 권력자들이 부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이후 첫 국군의 날 군은 권력 아닌 국민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주미 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를 경험했던 어떤 그런 경험이 큰 바탕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외교부 역사상 비외무고실 외시 출신이 아닙니다. 강경화 장관은 우리나라가 참 여러분들 사회 곳곳에 얼마나 이런 고인물 어떤 기득권들이 있었는지 대한민국 70년 동안 외교부 역사상 비외무고시 출신이 최초의 여성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을 했었어요. 전부 외무고시 출신들이 외교부 장관을 하는 게 관례였거든요. 그리고 최초로 주미대사에 여성이 임명된 겁니다. 이번에 몰랐죠? 여성 주미대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잘해주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격적인 검사 얘기 좀 할게요. 지금 검찰의 항명, 검사들의 집단 항명. 어제 제가 오늘 제목은 검사들의 집단 항명 이번엔 안 통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제가 오늘 붙였어요. 예전 같으면 언론에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한다 그러면 마구 때립니다. 마구 때리고 먼저 똑같은 거예요. 노조 때리는 거랑 검찰 개혁할 때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아이들 밥을 만들고 그 어디죠? 거기가 그 어디라고요? 그 아이들 그 밥 만들어서 주는 그 우리 노동자들이 있는 데가 어디죠? 제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급식 노동자들 있잖아요.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우리 아이들 밥 어쩌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우리 아이들 밥 어쩌나 그게 가장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내일 교통 대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개혁한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수사권을 폐지한다 그러면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수사 공백 누가 책임지나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겁니다. 왜 검찰이 개혁돼야 되고 왜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왜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해야 되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왜 검찰이 수사권을 폐지를 해야 되는지, 검찰청을 폐지를 해야 되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다 언론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전에 정교조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기자회견을 하고 집단 행동을 했다가 전부 해직 기자, 해직 교사 됐습니다. 강하게 처벌했죠. 정교조 선생님들이 집단 행동할 때 그거를 구속시키고 전부 수사했던 새끼들이 검사 새끼들이에요. 제 말 맞죠? 정교조 선생님들 왜 해직됐어요? 검사 새끼들이 공무원법 위반으로 해갖고 집단 항명 그래갖고 검사들이 수사했던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정교조 공무원들이나 검찰 공무원들이나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검사들이 집단항명하면 수사의 대상이고 처벌의 대상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에요. 지네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쫄지 않는 겁니다. 안 그래요? 지금 특별검사들의 항명이라고 하면서 저는 언론이 만들어낸 이 언론 개혁에, 그러니까 언론이 만들어낸 검찰의 진짜 이 오만한, 언론도 한몫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교조 선생님들이 집단 행동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렇게 기사를 작성해줘요. 검찰이 집단 행동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언론이 써줍니까? 그렇게 안 써요. 마치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당연시합니다. 마치 그게 권리인 양. 검사들은 본인들의 어떤 권리를 그 공무원법에 의해서 아니면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개편이 될 때는 집단으로 항명할 수 있다. 마치 헌법에 보장된 것 같이. 응? 우리는 그냥 검사들이 이번에 검찰개혁에 반대하면서 검사장 회의를, 그것도 다 여러분들 검사장 회의, 지금 사법부의 무슨 판사회의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집단행동이에요. 안 그래요? 검사들은 뭐 평검사회의, 검사장회의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은 회의라고 말을 붙이지만 집단행동입니다. 마치 그들은 해도 되는 것 같이. 특권층이에요. 왜 전교조 선생님들은 모여갖고 집단적으로 회의하고 본인들이 성명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교직에서 해고되고 해직교사가 됩니까? 언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론이 처음부터 검사나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검사들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어떤 대화나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이럴 때 언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검난이라고 우리가 부를 땐 검난이라고 얘기하지만 검사들의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법부가 여러분들 사법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면 어떻게 하냐면 사법파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다 집단행동 전부 형사처벌 대상인데 사법부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법파동,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개혁에 저항을 하면 검사들의 집단 저항, 마치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이 얘기해요. 검사들이 마치 지금의 개혁이 개혁을 하는 주체가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프레임을. 검사들이 저항하는 것 같이.
사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범법자들이거든요. 형사처벌감인 사람들에게 반드시 경고를 해줘야 되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검사들은 절대 집단행동을 하면 안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고 징계 대상이다. 이걸 매일매일 다른 공무원과 별거 없이 검찰 공무원들이나 판사들도 이 공무원들도 다 공무원이다라고 계속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언론의 공격에 의해서 검사들의 이런 행동이나 판사들의 이런 행동이 너무 당연시되다 보니까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사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리고 특검은 그래 가 교체하면 돼요. 대한민국 검사 2,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자기 원대 복귀 시켜달라 그러면 가 그러면 돼요. 수사 기록 다 남겨놓고 비밀보장 각서 쓰고 가 교체하면 돼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예전에도 검사들 집단항명하면 전부 사표 쓰라고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고 하면 됩니다. 못해요. 응? 언론들의 공격이 무서우니까. 검사들이 이 정도도 반발을 못하나?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놨으니까. 법을 어겨도 검사들은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으니까. 법을 어겼으면 형사처벌하고 징계하면 돼요. 법대로 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게 검사들 아닙니까? 그래 못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77년 78년 동안 대한민국의 무소불위로 권력을 누렸던 자들이니까 감히 덤비지를 못했던 거예요. 응? 마치 검사들의 수사권을 뺏으면 대한민국이 범죄 천국이 되는 것과 같이 호들갑 떨고, 미군 철수하면 당장 북한에 의해서 적화 통일될 것 같이 호들갑 떨고, 철도 파업하면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이 하고, 급식 노동자들 파업하면 당장 내일 우리 아이들이 밥 굶어갖고 이런 언론이 늘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이 기능이 언론개혁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딴 게 언론개혁이 아니에요. 언론도 권력자를 위해서 펜대가 가면 안 되고 약자를 위해서 펜대가 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언론도 권력이니까. 제 말 맞죠? 언론도 왜 기레기 소리를 듣냐? 언론의 펜대는요, 언론의 카메라는요, 늘 약자를 향하고 있어야지 그 펜대가 약자를 보호하는 도구가 되고 그 카메라가 약자를 보호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늘 기득권들, 늘 가진 자들, 늘 권력자들의 말을 검찰에 의하면, 법원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말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은 헛갈린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늘 언론이 여태까지 어땠어요? 검찰에 의하면 하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죽여내고, 근데 결국 검찰 말만 들으면 아주 중죄를 짓고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재판 가면 무죄 나오고. 근데 언론은 검찰에 의하면까지는 기사를 마구 써주지만 재판에 넘어가면 재판이 어떻게 됐다라고 후속 보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은 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있는 겁니다. 언론이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언론이 검찰이라는 괴물을 키워주고 그 괴물에 의해서 받아쓰는 그 보도로 단독이라는 특종을 달고 자기 신문 팔아먹고, 언론 엘리트 권력들과 검찰 엘리트 권력, 사법부 엘리트 권력이 얘네들이 이 삼각편대가 결국 대한민국을, 정치권을 좌지우지하고 정치인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렇게 된 거예요. 검찰이 뿌려주는, 누구 하나 표적 수사할 때 검찰이 캐비넷에서 꺼내고 던져주면 단독 민주당 누구누구 뭐뭐뭐 있었다 대석 특필되면 이미 이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그런 단독을 어떻게 합니까? 검찰이 주지 않는 이상. 그러면 당장 대대적으로 조선일보가 단독을 터뜨리면 여기저기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후속 보도를 하고 같이 받아 써주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국힘당의 고소고발라들이 고소고발을 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고발사주가 최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이 최근에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낯익은 단어로 고발사주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들었죠. 여태까지 고발사주는요,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사건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하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수십 년 동안 조중동의 권력은 결국 검찰의 권력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 기사에 벌벌 떨었던 민주당 그 수박들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조중동의 힘이 여러분들이 예전같이 조중동의 힘이 없어져 보이죠. 왜 그러냐? 아무리 조중동이 민주당을 공격해도 민주당은 조중동이 욕하면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왜 그런지 알겠죠? 예전 같으면 조중동이 아침에 조간신문에 때리고 중앙일보가 때리고 동아일보가 조중동에서 딱 일괄적으로 민주당 딱 때리면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 신문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거 역풍 맞겠다, 자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민주당 요즘 어때요? 조중동의 반대로 한번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조중동의 말빨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가 국민들의 어떤 그 범죄나 이런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공백이 생긴다라고 떠들어도 민주당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거든요. 여러분들 특검의 파견 검사들은 저렇게 집단적으로 항명을 할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왜? 공무원이니까. 자기네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민주당은 좌고우견하지 말고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에게 이거 빨리 처벌해야 된다고. 지금 빨리 압박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솔직히 정성호 장관에게 오늘 좀 실망을 했어요. 뭐냐? 여기저기서 이제 법무부 장관 왜 저 검사들 저거 징계 안 하냐? 왜 처벌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없대요. 그럼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으면 처벌을 하고 더 큰 동요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이 깨갱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 이런 거를 눈 감아주면요 더 큰 집단행동을 하게 돼요. 아예 이런 불법적인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싹을 잘라놔야지 다른 어떤 공무원 조직들도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초기라서 숨죽이고 있어도 나중에 집권 말기 때 이런 공무원들의 집단항명이나 이런 행동들을 좌시하고 그냥 넘기면요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이 막 터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특검이 반발하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없다. 이게 말입니까? 검사들도 공무원이다. 집단행동 금지다. 응징한 징계와 대가를 반드시 묻겠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원대 복귀하고 싶은 사람들은 징계받고 돌아와라. 돌아와서 징계받아라. 새로운 검사들 파견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죠. 안 그래요? 새로운 검사들 파견하겠다. 원대 복귀 희망하시는 분들은 와갖고 집단행동에 대해서 징계받을 준비해라. 이렇게 해줘야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냥 검찰 내부가 큰 동요가 없으면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특검에 있기 싫다는데 왜 붙잡아둬요? 나가라고 하면 되지. 대한민국 검사들이 쟤네들밖에 없습니까? 저거 대검에서 파견된 검사들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검사들까지 하면 대한민국 검사들이 2,000명이 넘어요. 지금 또 한 번 어떤 항명이 일어나면 징계한다? 그땐 늦은 거예요. 처음 일어났을 때 징계를 해야지 다음 항명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니까 뭉개고 넘어가 주니까 그럼 또한 더 크게 뭉쳐서 하겠죠. 응? 지금 예전 같으면요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나 지금 검찰청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의 반발이 세지는 않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딴 거 아니에요. 국민의 공감을 못 얻는 데 있는 겁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가 국민들의 어떤 호응을 얻고 검찰이라는 수사 어떤 권력기관이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거는요 대표적인 게 김건희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온 국민이 디올백을 받는 걸 봤는데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벌을 안 하고 도이치모터도 주가 조작 사건을 했다라고 했는데도 무죄를 주고 검찰은 지금
검찰청 폐지에 반발을 들어봤자 국민들이 니네가 한 일이 있으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 진영의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응? 검사들은요 너무 뻔뻔해요. 자기네들이 그동안 해놓은 짓거리들 때문에 이렇게 검찰청 폐지라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정신에 의해서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검사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 저는 진짜 권력은요 계속 유지하면 썩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청 폐지는 권력 분산의 일환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검찰청 폐지해갖고 범죄자 늘어나면 어떻게 하냐 얘기하면요, 권력을 유지하는수록 오히려 그 권력은 썩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대범죄수사처와 공소청이라는 이 권력기관을 나눔으로써 권력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아마 제가 보면 검찰의 어떤 이 검찰청 폐지의 저항은요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더 큰 저항이 있을 거예요. 쟤네들은 아직 1년 동안 수사권이 있거든요. 뭔가 하나 터뜨려 갖고 수사로 저항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 말 맞죠? 수사로 저항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게 뭐냐? 뜬금없이 어제 진종호가 국회에서 민주당 통일교, 그거 여러분들 어제 이상한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어요. 응? 민주당 서울시의원의 어떤 김민석 지지 발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제가 볼 땐 조만간 민주당 자체를 검찰이 통일교 수사했듯이 이쪽으로 검찰이 칠 가능성이 많아요. 이상하더라고. 진성호가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어? 이상하더라고. 나는 이 정보가 어디서 흘러나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디까지 추리해요. 통일교에서 민주당도 어느 정도 가입돼 있다라고 하면서 통일교에서 한 학자가 구속되니까 통일교에서 정보를 국힘당에 뿌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통일교에서 민주당도 치라고 어떤 자료를 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그걸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게끔 하려고. 이상해. 어제 진종호 따위가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아, 이거는 진종호가 얻은 정보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진종호가 발표한 거죠. 검찰과 가장 인연이 없는 사람들. 제 말 맞죠? 응?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는 국힘당의 주진우나 어떤 권난동이나 어떤 이쪽 라인, 검사 라인 쪽에서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걔네들이 발표를 하면 검찰이 흘린 정보가 되는데, 초선의 스포츠 국가대표 출신의 진종호가 하면 제보를 받은 것 같이 한 거란 말이야. 그런 녹취나 그런 것들을 어디서 얻었겠냐고. 정보기관들이나 어디서 뿌려준 거죠. 제가 보면 이상하더라고. 어제 그 사건으로 조만간 민주당을 국힘당이 치려고 하면 뭐 살아있는 권력에 뭐 이런 짓거리를 좀 하려고 보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검찰의 집단항명은 사실 20여 년부터 있었죠. 2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검찰개혁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게 대표적인 게 언제냐면 2003년 3월 9일 날. 2003년 3월 9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들 2월에 취임을 하셨어요. 취임을 하자마자 검사와의 대화 기억하시죠? 지금의 이완규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진짜 버르장머리 없이 얘기했던 게 이완규, 윤석열의 측근.
2003년에 3월 9일 날 TV로 생중계됐던 검사와의 대화예요. 그것도 평검사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왜 이때 검사와의 대화가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 대표들이 검찰의 인사를 두고 토론을 하는 거였어요. 검찰의 인사를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토론을 한 거예요. 진짜 검사들의 태도는 무례했죠. 노무현 대통령 고졸 출신의 변호사 출신의 인권운동가 인권 변호사인 걸 알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몇 학번이냐라고 의도적으로 물어보고 깎아내리려고. 그때 여러분들 민정수석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문재인이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나중에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당시에 평검사들과의 대화할 때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의 태도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목불인견이라고 했어요.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검찰 책임이 있는 검찰 수뇌부를 물갈이하려고 이제 달려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검 중수부를 폐지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를 하는, 당연히 여러분들 대통령이 공무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검찰들의 인식은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조중동과 함께 노무현 검찰 장악 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이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민주 진영이랑 그때 한겨레나 이런 데서 뭐라고 이제 표현이 있으냐면 검란이라는 말이 그때 처음 나와요. 검란. 야, 이거는 검찰의 쿠데타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대한민국 군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 공무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저렇게 검찰 인사에 대해서 평검사가 들이받고 검사장들이 들이받는 거는 검란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검란이라는 말은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검사들이 행동을 보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끝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면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합니다. 그 대검 중수부가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같은 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검찰 수사권 축소 등 검찰 개혁 시도가 있을 때마다 계속 검란. 지금 여러분들 사실 검찰의 어떤 항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검란이라고 표현하세요. 검란.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와닿아요. 자꾸 검찰의 저항, 검찰의 항명이라고 하면 돼요. 검란이에요. 공무원들이 어디 자기의 있는 위치를 이탈을 하고 다시 일 못하겠다 그러고 복귀해달라고 합니다. 그건 항명이 아니에요. 검란이에요. 그렇죠? 검사들이 여러분들 2002년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검찰 개혁을 시작할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공익을 위한다고 합니다. 공익. 말은 공익을 앞세워요. 검찰이 공익을 위해서 싸웠나요? 늘 검찰의 권력을 유지하고 검찰의 입맛에, 그러니까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지킨 거 아니에요? 공익을 앞세워서 뒤에서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거예요.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속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검찰의 민낯을 안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별로 안 돼요. 검찰의 민낯을 안 지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나라 반성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검찰은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지만 검찰의 민낯을 안 지 2019년 이후에요. 그전에는 이명박 구속시키고 박근혜 구속시킬 때
정의로운 검사인 줄 알고 모두가 윤석열을 응원했고 모두가 한동훈을 응원했고 모두가 특수부, 특검을 응원했었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정의로운 검사가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검찰은 정의롭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명박근혜를 구속시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이명박근혜를 구속시킴으로써 검찰의 권력을 유지하고 검찰이 오히려 더 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죽은 권력을 잡아먹었던 것뿐이에요. 그쵸? 우리가 여러분들 77년 중에 70년을 속았어요. 거의 78년 검찰청이 폐지되는 내년이잖아요. 77년 중에 70년을 속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로운 검사도 있다. 검찰이 있다. 이제라도 검찰이 어떤 놈들이고 검찰의 태도를 봐도 여러분들 국회에 나와서 그런 태도는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사실 국회의원이 묻는데 마이크 이지랄 떨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태도를 보면서 야, 국회에 와서도 저런 태도를 보이면 검찰청 안에서 피의자를 데려다가 쟤네들이 신문할 때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저는 사실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무서웠어요. 저렇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또 저런 태도를 보이는데 자기 홈그라인드인 검찰청에 들어가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 무섭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은 제가 말하는 중입니다. 와, 너희들을 내 앞에 한번 와갖고 조사 한번 받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일개 검사가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저들에게는 다시는 권력을 주면 안 되는구나. 저는 진짜 이번에 검찰청 폐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정부조직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8년까지 우리가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반드시 헌법 개헌할 때 검찰에게 기소 독점을 주면 안 됩니다. 검찰의 또 기소권이 나중에는 또 이 기소 독점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재앙이 됩니다. 이 기소권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권력, 기소 독점을 할 수 있는 검찰의 권력을 반드시 분산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요? 지금이야 우리가 검찰의 수사권만 뺏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것들 나중에 기소권 갖고 나중에 공소권 갖고 장난칩니다. 응? 지네가 하기 싫은 기소는 안 할 거예요. 지네 마음이잖아요. 지네가 하고 싶은 기소는 끝까지 하고. 응? 저것들이 어떤 존재인데요? 응? 저는 이번에 40명이 김건희 특검에서 나왔죠.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왜 그러면 이명현 특검, 최혜병 특검은 조용하고 내란 특검도 왜 조용하고 내란 특검은 회의는 있었지만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지 않냐? 첫 번째 김건희 특검에서 40명이 집단적으로 이런 검찰청 폐지 법안에 반발을 해갖고 원래 소속된 검찰 복귀수단을 입장문을 낸 거는요. 민중기 특검의 첫째 수사하는 범위가 김건희 특검에 관련된 검사들이 많대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김건희 특검에서는 사실상 검찰을 겨누고 있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했던 검사들을 겨눠야 되잖아요. 제 말 맞죠? 그러니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내란 특검은 사실상 검찰을 겨냥하기보다는 내란의 주요 혐의자들과 정치인들을 겨냥을 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뭐 명태균 사건 다 검사들이 연결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들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거죠. 제 말 이해하시죠? 두 번째, 이 김건희 특검에서 이런 항명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중기는 판사 출신이란 말이야. 그나마 흔들어 볼만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민중기를 흔들면 민중기 특검에서 여러분들 얘네들이 입장문을 낸 이유는 뭐냐? 민중기 특검에게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부적절하다는 사실상 성명을 발표해달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제 말 맞죠? 우리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의 검사들입니다. 저희는 수사권 어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집단으로 이런 입장입니다. 돌려보내주십시오. 그 이면에는 민주기 특검 검찰청 폐지 반대해 주십시오. 그게 있는 거예요. 응? 판사 출신이고 얘네들 이면에는.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사실상 수사 인력이 진짜 많이 필요하잖아요. 검찰 수사해야 되지. 김건희 주변은 사실 다 검사들과 엮였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이명현 특검은 왜 조용하냐? 수사 기간이 짧아. 그리고 상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군 출신들이야.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파견된 검사들이 과거에 군 사건을 담당했던 군 검사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그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어떤 집단 40명의 항명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얘기가 돌아요. 김건희 사건이 가장 사건이 오래 끌 수밖에 없고 사건이 많으니까 공소 유지도 1년 이상 2년 이상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야. 1년 2년. 그러면 내년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이제 생기면 자기가 옷을 벗어서 변호사를 개업을 하든가 아니면 중수청에 빨리 돌아가서 자기가 털을 닦아야 되는데 이 특검에 파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유지해야 되고 공소를 유지해야 되면 복귀가 1년, 지금이야 특검이 끝나더라도 공소 유지를 위해서 1년 2년은 여기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검찰청 폐지가 내년 현실화되면요 검사 출신들 대부분 옷 다 벗을 거예요. 그렇죠? 옷 대부분 다 벗을 겁니다. 아니면 제가 민주당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검찰개혁 추진단을 출범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검찰청 폐지라는 것은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그냥 기능만 쪼개놓은 거예요. 제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뼈대만 만들어놨지 그 살을 어떻게 붙이느냐, 썩은 살을 붙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다가 썩은 살을 하나 붙였다가 옆에까지 골마갖고 전체가 썩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을 민주당이 왜 지금 출범을 하냐면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을 마련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법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1년이 유예기간이 됐어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제정안이라 그랬고 이거를 앞으로 이제 법으로 만들어 갖고 완성되게 하려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이 수사하고 어떤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도 있고 보안수사 요구권도 있고 6대 범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 관계 법률만 180여 개를 수정을 해야 된대요.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하위 법령을 만드는 게 9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재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 조직을 설계를 하고 정원 몇 명을 중수청에 수사관으로 두고 몇 명을 중수청에 둘 건지 그 다음에 인력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중수청의 청사는 어디에 확보를 할 것인지 예산은 얼마를 할 것인지 어떤 시스템을 할 것인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실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여러분들 지금 검찰청에 있던 검사들을 중수청에서 받아주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제발 제 말 한 번만 들으세요. 이번에 중수청을 만들면요, 기존에 있던 검사들은요, 기소와 공소 유지할 수 있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세요. 기존에 있던 검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어느 정도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수청의 수사관이나 수사를 할 사람들은요, 새로 뽑으세요. 새롭게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가 될지 수사관이 될지는 로스쿨에서 뽑든가, 기존에 있던 검사를 선택했던 사람들 중에서 절대 중수청에 오게 하면 안 됩니다. 제 말 맞죠? 기존에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절대 중수청으로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그냥 중수청이 검찰청이 돼버립니다. 한 명, 두 명 와갖고 장악하게 되면요, 검찰 출신들 여기 다 되면 검찰청이 그냥 행안부 밑으로 오게 된 것밖에 안 돼요. 검사들을 왜 받습니까? 검사들을 받는 순간 기소와 공소는 법무부 산하 검사들이 유지하니까 지네들이 짬짬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내년 기준으로 검사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수청에 지원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제 말 맞죠? 현재 검찰청에서 검사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수청에 절대 지원 못하게 해놔야 돼요. 그냥 검찰청법에 의해서 기소와 공소만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수사관들 새로 뽑아야 돼요. 응? 저는 이거 안 하면 그냥 또 당하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진짜 디테일하게 잘해야 돼요.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와라, 아무도 안 올 거라는 지금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개방을 해놨는데, 집단적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 안 그래요? 지금 행자부 밑에서 지휘 안 받으려고 아무도 안 올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집단적으로 검사들이 전부 넘어가고 중수청 장악하면 얘네들은 검사 동일체를 갖고 선배 하면서 지내가, 여러분들 회사 다녀보시면 그 회사 분위기가 이미 검사가 장악을 하면 나머지 중수청에 있는 수사관들 쪽도 못 써요. 제 말 맞죠? 우리 회사 그렇잖아요. 어디 갔더니 이미 쟤네들은 다 아는 사람이고, 나 혼자 가면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다 까여요. 다 장악당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전달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다 전달할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면 좋은 것들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됐고, 네, 그 다음에 내란 특검 얘기 좀 할게요. 드디어 특검이요,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지금 권난동이 지금 구속됐죠. 말고 내란 주요 임무 혐의로, 즉 국회에 계엄령 해제를 방해한 의혹을 갖고 있는 한 두세 명 정도 확실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추경호 구속영장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명절 지나면 구속영장 칠 것 같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지금 법원이 이중적인 모순적인 행동을 보였죠.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 직위원회 어떤 사건의 징계 수위를 뭐 발표하겠다, 뭐 아니면 직위원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공수처가 직위원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이 새끼들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다 그랬으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법원이 공수처에게 직위원 압수수색을 기각을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딴 거 없어요.
민주당 상설 특검 하세요. 왜 그러세요? 응? 이런 거는 여러분들 물러서면 안 돼요. 상설 특검으로 직위원에 대해서 조이대에 대해서 상설 특검하면 되는 겁니다. 응? 상설 특검으로 빨리, 상설 특검이 시간이 금방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응? 상설 특검 해야 돼 이건. 공수처가 사실 더 세게 나가야 돼요. 응? 공수처가 매일 직위원 영장 반려되면 다시 영장 신청하고 막 언론 플레이 되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면 공수처가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언론 플레이예요. 저희 공수처는 인력이 부족하고 저희 공수처를 국민들에게 다시 사랑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되는 방향을 저희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내란을 극복하고 저희 공수처가 그동안 윤석열을 구속시키고 이런 건 해. 근데 공수처가 언론 플레이를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수처가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공수처가 힘이 없고 언론 플레이를 못하는 이유가 그동안 수십 년간 쌓여 있었던 검찰의 데이터가 공수처에 넘어오질 않아요. 응?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에다가 막강한 수사 인력을 배치하고 공수처 검사들을 만들면요, 당연히 공수처가 더 힘을 발휘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응?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였다 그러는데 수년간 접대했다. 누구 말을? 그럼 수사로 밝히면 되는 거예요. 말이 엇갈리잖아요. 직위원 룸사롱, 대한민국 사법부 썩어 빠졌잖아요. 응? 직위원 룸사롱 감싸고 징계 사유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초코파이 1,050원 카스타드 케이크 먹었다고 그거 처벌하는 새끼들이 법원이에요. 어떤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법원을 신뢰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직위원 룸사롱 감싸고 초코파이랑 카스타드 케이크 하나 먹었다고 그걸 또 처벌하는 반사 새끼들, 어떤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냐고요. 응? 둘 다 구속적부심 기각이에요? 아니면 둘 다 기각?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한학자는 특검에서 풀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여러분들 지금 그동안에 김현수 서울구치소장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윤석열 김성훈이가 완전 무슨 독극물이 있나 검사를 하고, 윤석열 여러분들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때 12,000원짜리 도시락 먹었대요 안에서. 그리고 윤석열 사실상 그 수발드는 사람이 7명이나 있었고, 다 들으셨죠? 무슨 이게 뭐죠? 응? 매끼니를 경호처에서 검사하고, 응? 이런 막 칸막이를 설치하고 전용 출입구로 다니고, 이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서울구치소장 이거 빨리 구속시켜야 돼요. 응? 창문에 가림막과 복도에 가벽을 설치하고 윤석열 수용실 옆쪽 양쪽 옆방은 비우게 하고, 와, 양쪽 옆방 비우게 하고요. 와, 심지어 지금 저러니까 뭐 반찬 투정하고 앉아있죠. 이 비용신 같은. 진짜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이 반찬 투정할 때입니까? 어? 응? 김계리 변호사 지금 뭐 이게 말이에요? 구속 상태에 있는데 점심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보석 신청을 했어요. 응? 아침 식사 후 점심은 컵라면과 건빵으로 해결하고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돼 앞으로 주사회 재판과 특검 조사까지 병행하면 건강 악화가 실명이라 초래할 수 있대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구치소에서 나오는 컵라면이랑 건빵은요 특식이고요. 나 하나만 물어보자. 과거에 12,000원짜리 도시락 쳐 드시다가 갑자기 구치소 밥 먹으려니까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영치금 써 이 새끼야. 영치금 수억이 걷었다며. 영치금으로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취재하느라고 어제 구치소 면회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참치캔, 소세지 뭐 다 사갖고 넣어줄 수 있어요. 니 돈 써 이 새끼야. 얼마든지 배때기 고프면 입맛이 안 맞으면 영치금으로 사. 지돈 안 써요. 맨날 어디서 돈 하면 2차 해갖고 누가 어디로 빼돌리는지 몰라도 미친놈이죠. 컵라면이랑 건빵은 특식이에요. 무슨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까? 아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아유. 네, 오늘의 주요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미국 얘기 좀 할게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겁박하고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첫 번째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 세력 때문에 그래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세력들의 요구를. 그러니까 트럼프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그게 가장 바탕이 깔려 있어요. 그럼 마가 세력은 어떤 목적이 있냐? Make American Great Again이라는 뜻인데 얘네들은 복수가 목적이에요. 어떤 복수냐? 대한민국과 다른 어떤 일본이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수출로 해서 먹고 살아서 결국은 미국의 제조업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게 다 미국과 대한민국과 뭐 일본 이런 신흥 어떤 개발도상국들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됐다. 그래서 니들이 우리 덕에 먹고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보상을 해라. 그런 차원인 거예요. 마가 세력들의 가장 백인 우월주의를 중심으로 극우들이라고 하면 미국의 극우들은 적어도 자기 나라들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극우들은 어쩌? 미국의 이런 마가 세력들에 동조하는 미국의 마가 세력들에게 동조하는 우리나라 극우들은 뭐죠?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새끼들이죠. 자기네 나라만 이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일본의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 망하든 말든 자기네들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되게 우습게 봐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지도자, 어떤 권력자가 나오든 간에 그러니까 전두환 같은 새끼들이 나와도 그 권력을 옹호하고 따르는 국민들이 있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들쥐와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주한미 사령관 웨컴이라는 놈이 한국인들은 들쥐와 같다. 레밍들과 같아서 지도자가 누가 되건 줄을 서서 따른다. 트럼프도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한국인들은 맞춰 따라올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조건 미국의 요구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극우들이나 미국의 정치의 그 기득권들이 볼 때는 한국은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해. 물론 윤석열이나 이런 극우들이 정권을 잡으면 더 쉽지만 노무현 대통령이나 어떤 진보 정권이 잡더라도
미국에게는 큰 무기가 있어. 어떤 무기가 있어? 주한미군이 있어. 저 나라는 진보가 정권 잡으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그 정권은 무너져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제 말 맞죠? 어? 쟤네들은 진보 정권 가장 흔드는데 가장 쉬운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한미군 철수예요. 마치 주한미군 철수하면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과 언론이 난리가 납니다. 당장 우리나라 안보는 어떻게 하냐, 국방은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서 호들갑 떨고 당장 북한의 침공을 어떻게 하면 난리가 나요. 마치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끝장나는 줄 알아요. 거기서 계속 정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가장 불평등한 주한미군 주둔협정 소파, 응? 이 소파 개정 안 하면요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주권 국가가 아니에요. 이 미국의 그 진짜 승리 이런 대한민국은 아직도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데 미국의 성조기가 나돌고 미국이 우리나라 관세 압박을 하는데 민주당 규탄하고 이재명 규탄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성조기를 흔드는 이런 인간들이 결국은 미국이 이런 관세 압박에 힘을 받는 거예요. 저것들을 그래서 제가 매국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딴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고 나라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데 아직도 미국 성조기 흔들고 앉아있는 새끼들이에요. 응? 여러분들 보시면 2002년에 우리가 반미라는 말이 사실상 그 예전에 87항쟁 때 그리고 미 문화원 점거 사건하고 5.18을 미국이 사실상 묵인해줬다. 전두환 정권의 쿠데타를 묵인해줬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나 것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비토를 하기 시작했죠. 2002년 미선이 효순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서 참변을 당했죠. 응? 그냥 쟤네들을 그 가해자들은 그냥 본국으로 귀국하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미선이 효순이 잔인하게 깔려 죽었어요. 장갑차에 깔려 죽어. 그 사진 보면 여러분들 저는 봤거든요. 뇌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완전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해요. 그냥 짓눌렸어요. 응? 그런데도 얘네들 어때요? 법정에 세우지 못했어요. 그냥 도망갔어요. 응? 얘네들 미국에서 연 재판에서 그냥 무죄를 받고 귀국했어요. 미군 가해자는 자기네들끼리 연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가해자들 재판을 지네끼리 연 다음에 귀국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미 이슈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파 개정해야 된다. 응? 아직도 우리나라요 여러분들 주한미군 범죄하면요 무조건 미국에게 인도하게 돼 있어요. 살인 강간 중대 범죄를 일으켜도 기소 전부터 미국이 신병을 인도하게 돼 있어서 재판권의 귀속도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게 일본보다도 우리는 뒤처져 있어요. 응? 더 쪽팔린 얘기 해줄까요? 주한미군은요 여권 없이도 우리나라 들랑거립니다. 응? 미군의 군 수송기는요 아무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성남 비행장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해요. 미국 화물은요 세관 검사를 받지도 않아요. 그 화물 안에 마약이 있는지, 화물 안에 핵무기가 있는지, 화물 안에 무시무시한 살상 무기가 있는지, 화학 무기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응? 우리나라에게 미군에 대한 검역 주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치사율이 95%인 탄저균을 밀반입하는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응? 생각을 해보세요. 응? 코로나19 전 팬데믹 현상으로 전 국민은 가게 인원 제한을 하고 사실상 영업 제한을 할 때 미군들은요 노 마스크 파티가 열려도 잡히지 않아요. 거긴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스크 안 쓰거나 그러면 규제당하고 단속당할 때 걔네들은 노마스크 파티 벌이는 새끼들이에요. 응? 독일에도 여러분들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미군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병력과 무기를 국내외로 전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군은요 우리나라에 사전 통보 안 하고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공군을 어디다 배치하고 어디다 지네 마음대로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공군이 미국에 통보해야 돼요. 응? 그냥 맘만 여러분들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주한 미군이요 중국을 만약에 공군이 폭격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미군이 중국을 폭격했네 이게 돼요. 그러면 중국은 우리나라 주한 미군을 공격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이에요. 미군 폭격기가 중국을 공격을 위해서 오산 공군기지에서 발진하더라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오산 공군기지에서 중국 폭격하려고 미군 전투기가 넘어가도 우리는 못하게 할 수가 없다고요. 응? 지금 주한미군은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도록 한 소파 규정에 따라 10조 원을 들여 평택의 여의도 3배의 크기의 파라다이스를 지어줬어요. 앞으로도 수십조 원이 들어가요. 근데 미국은 자국 부담인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무상 제공을 해줬는데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우리 보러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한미군 주둔비 방위비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 무상으로 시설과 부지를 10조를 들여갖고 만들어줬는데 이제 거기 운영비까지 우리 보러 내라는 거예요. 내구도 있고. 그걸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3년간 27조 원을 미국에 삥 뜯겼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을 왜 우리나라에게 주둔을 하죠? 과거에는 북한의 6.25 전쟁 때문에 북한의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킨다고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주한미군을 북한이 아닌 중국 견제용으로 돌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주한미군의 유연화 정책이에요. 현재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2만 7천 명, 2만 8천 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주둔하고 있어요. 2만 8,500명. 이 중에서 4,500명 정도를 괌이나 이쪽으로 다시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국 견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여론은 어떻게 떠들죠?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제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용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 이러다가 철수하면 어떻게 하나, 감축하면 어떻게 하나 난리를 합니다. 이거 몇 번 이렇게 여러분들 트럼프가 미군 이제는 북한이 아닌 중국 견제용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떠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주한미군 철수 막 얘기 꺼내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나라 정부는 방위비 인상을 해줍니다. 지금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외교의 난관은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외교의 난관은 트럼프 정부입니다. 두 번째, 그 트럼프 정부에서 앞으로 해야 나가야 할 관세 협상과 가장 큰 게 뭐냐면 주한미군 협상이에요. 지금 주한미군 미국의 요구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심지어 뭐 1조를 아니야 10배를 100배를 올리라는 뭐 10배를 올리라는 이런 개소리들을 해요. 그거 안 올릴 경우에는 주한미군 감축하겠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 세 가지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한미군 감축을 왜 우리가 자꾸 피해야 됩니까? 아니 미군 철수 언제까지 우리나라 미군이 주둔하는 게 영원합니까? 주한미군 감축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한미군 감축한다,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나라가 망한 것 같이 북한이 당장 내일 쳐들어올 것 같이 호들갑 떨고 언론이 부채질하고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언제까지 이런 세상을 만들 거예요? 응? 언제까지? 내 나라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 대한민국 군대 그렇게 썩어 빠지고 약합니까? 저는요 이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감축하고 철수한다 그러면 왜 화들짝 겁을 내고 그럽니까?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에요. 이재명 정부 반미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안보 공백
그 안보 공백을 우리나라 자주국방으로 메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미국에게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할 거예요? 또 언론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을 반미 선동이라고 얘기하죠. 반미가 아니라 자주, 대한민국 자주 독립국가 아닙니까? 언제까지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지켜주기를 원합니까? 저는 반미를 선동하는 게 아니라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응? 언제까지 우리나라의 안보를 미국에게 맡길 겁니까? 그 미국의 안보를 맡긴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수많은 진짜 불합리한 소파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예요? 미군 범죄 언제까지 당할 겁니까? 억울한 죽음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오히려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위험에 노출되는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나요? 왜 시대가 변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도 6.25 이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으로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자체가 한미일 북중러라는 냉전시대의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오히려 더 적대적으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중국도 우리나라를 견제하게 되고 북한도 더 군사력 증비를 하게 되고 오히려 이 한반도가 오히려 화약고가 된다는 말이 그게 주한미군 때문이에요. 응? 언제까지 주한미군 감축한다 철수한다 그러면 난리를 치고 그런 프레임에 끌려가 갖고 자주국방 포기하고 전시작전권 회수도 못하고 내 나라 내 땅을 다른 외국 군대에게 지켜달라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허약한 국가입니까? 뭐하러 선진국이라고 대열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세계 경제대국 10대 대국이라고 떠들고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자기 나라 자기 주권도 방어 못하는 저기 아프리카 못 사는 그런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보다도 불쌍한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나라 군대는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여러분들 해방 이후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해방 직후에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한테 속지 말고 일본 놈은 저것들 언제 다시 그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할지 모르니까 일본 놈들은 감시해야 되고 중국 놈들도 다시 또 기어 나올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게는 사실상 조선시대의 중국을 우리가 사대주의로 우리가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 놈만 믿지 말고 소련 놈한테 속지 말고 일본 놈 감시해야 되고 중국 놈도 감시해야 되고 조선은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해방정국을 겪으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에게 쌓였던 전부 주변이 우리나라만 이용하고 뜯어먹던 80년 전 민중들의 경계심이 현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영원한 우방도 없고 대한민국은 약소국의 운명이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우리 처지를 비관하고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가 지금 약소국이에요? 적어도 과거같이 약소국이니까 국방을 미국에게 맡기고 뭐 안보로 미국에게 맡기고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방어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약소국 아니잖아요. 무기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무기 수출하는 나라. 대한민국 무기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대한민국 전투기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대한민국 자주포 최고입니다. 탱크 최고입니다. 응? 약소국의 운명 따위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를 깎아내렸던 이 대한민국의 어두웠던 이 굴욕의 역사, 응? 뭐가 변했습니까? 강대국의 약탈은 시대가 변해도 끊임없이 대한민국 뜯어먹고 있잖아요. 응? 오히려 이제 저는 저러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약소국에서 이제는 동북아 중심의 아시아의 용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이 떳떳하게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가 다시
더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더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일본같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거기에 재정 파탄 나갖고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는 그런 일은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휴, 언제까지 미국 바지가랑이 잡으면서 응?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저는요 오늘 어떤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국민들 10명 중에서 4명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0%밖에 안 된대요. 20대에서는 통일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보면 통일주의자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저는 왜 민족은 반드시 통일돼야 되고 그 통일된 조국은 전 세계에서 두려워할 것이고 삼면이 바다로 갇혀있는 우리는 지금 일본을 섬나라라고 욕할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외국 나갈 때 여러분들 전부 비행기 타고 나가죠. 우리나라가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는 순간 우리는 대륙의 국가가 되는 것이고 대륙을 통해서 우리는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일본이겠죠. 그리고 그런 막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면 일본과 미국으로서는 자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대한민국이 가장 두려운 존재겠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대들이 저는 뭐 극우화된다, 우경화된다, 그 연장선이 통일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근시안적인. 그러면 20대들이 왜 통일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나 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지금 20대들 워낙 어떤 그 양극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미래 세대에 짊어질 어떤 부담 이런 얘기들 하고 자기네들은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데 정작 못 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과거의 미래 세대 지금의 어떤 노년 세대들은 자기네들이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우리는 일자리도 없고 이제 자기네들은 미래의 이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에 책임져야 되는 젊은 세대라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통일이 필요 없다라는 거는 이런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통일은 기회입니다. 저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고 대한민국이 대륙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2030이 이대로 통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도 자기네들은 지금의 노령층 그리고 기성세대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 연금이나 어떤 복지 정책을 자기네들이 떠안는다고 생각해서 북한이 못 산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북한이 못 살기 때문에 그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을 젊은 세대가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죠. 20대들은 굉장히 어떤 이 너무 경쟁이 치열한 소득의 양극화의 극단적인 이런 사회에 경쟁에 찌들어 있는 이 사회에 살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피해 의식이 있고 그 피해가 여성으로 가고 약자들에게 가고 외국인에게 가고 혐오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못 사는 나라야. 그런 나라와 통일을 하면 우리의 돈을 쏟아부어야 되고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어두워질 거예요. 저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하나 나가면 통일된 대한민국이 더욱더 대한민국의 어떤 그 불확실한 어떤 미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좀 더 그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북한의 광물 자원, 그렇죠? 거기에 대륙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대륙국가로 올라가고 인구 소멸의 문제도 사실상 해결하고 엄청난 기회가 온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20대들이 저는
이재명 정부 우리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요 제발 이 통일에 긍정적인 우리가 계속 윤석열 정부와 북한과 민족의 동질성이 아니라 이질성으로 계속 이제 남남이 되고 전부 두 국가가 되고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5천 년을 살았고 거의 80년을 헤어져 있잖아요. 그 5천 년을 같이 살면서 우리는 한민족이었고 그런 민족이 국난 극복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뤘잖아요. 우리는 일본과 독립운동을 할 때도 남북은 갈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전쟁은 일본은 일으키고 나라가 갈린 건 우리나라였어요. 이런 모든 식민 지배의 병폐가 남북 간의 어떤 그 남과 북이 갈리고 그 결과가 전쟁이라는 6.25 상잔의 비극이 일어남으로써 회복될 수 없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됐다는 것이죠. 저는 독일을 봐도 독일이 여러분들 유럽에서 정말 넘버원 국가는 아니었죠. 통일된 독일이 유럽의 사실상 넘버원이 돼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순간 아시아의 최고의 용이 되는 겁니다. 저는 20대들에 대해서 이 통일의 긍정적인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이 통일의 긍정적인 효과, 왜 우리는 통일을 해야만 하나, 이런 것들이 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20대를 생각할 때 북한은 김정은 그리고 어떤 남북의 어떤 빨갱이 이런 프레임이 너무 이 극우들에 의해서 씌워져 있다 보니까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에게 많은 것들을 뺏기고 우리나라가 피해가 온다. 통일 비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통일이 남한의 이익이 될 거라는 비율이 적어요. 나는 이런 게 너무 속상해요.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미국 얘기하다 말았는데 한미 방위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미 방위 조약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미 방위 조약. 이건 동맹 국가가 맺는 조약이 아닙니다. 그냥 종속적 한미 관계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 72년이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종속적 한미 동맹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미 방위 조약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1953년 10월 1일 날 체결돼 이듬해 11월 18일 조약이 체결됐는데요. 이 주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미국이 그냥 한반도의 그 어떤 그 소파의 연장선에 버금가는 거라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자주와 평화 주권을 찾는데 가장 걸림돌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미 방위 조약 한번 쳐보시고 내용 이거 왜 이거 폐지시켜야 되는지 요거 한미 방위 조약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탁 눌러보시면 1954년 8월 8일 이승만이 한 거고요.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명당 외무장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체결 과정 조약 전문 보시면요. 뭐 이걸 보세요.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는 막 이렇게 좋은 말 같지만 당사국은 관련 말 잠깐 이승만이 얘기한 거고 논쟁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불평등 조약 주장 이거 보시면 한미동맹 일본과 필리핀 경우가 어떻게 다른가 요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미국이 슈퍼 갑이에요. 한미
이 조약에 보면 6조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보하고 이전의 무기를 유효하다 막 이거 쭉 읽어보시면 이 필리핀, 일본 관련 군사 등을 비교할 때 한미 방위 조약은 한미 간의 군사적 주종 관계를 고착시켜 놨어요. 국가 간 불평등 조약이 대표적인 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한 집단으로 추구해야 되는데 외국인처럼 자국의 영토야지 지역에 국한해야지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자칫 주한미군이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발전 기지가 이게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근거로 주한미군을 괌에 투입하고 전략적 유연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보면 여기 써 있죠. 주한미군의 미국이 세계 군사 전략화 실현을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한미 상위 방위 조약에 따라 한반도와 무력 충동이 발생하고 한미 등이 개입할 경우 그 이후 국제연합 안보리 보고할 등의 의무가 없다. 이는 필리핀의 경우 무력 충돌을 발생을 경우 군사 뭐 이런 게 한번 읽어보시면 이건 나무 위키고 여러분들 딴 거를 좀 보세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여러분 기가 막혀요. 진짜 불평등적이에요. 이제는 진짜 한미 동맹과 이런 이따위 동맹 이따위 동맹이 왜 필요한지 좀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 욕을 먹을 각오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중에 그 막 몇백 가지 정책이 있는데 어제는 제가 정청래 당대표의 뭐 민주당 당력이 코스피 5천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비판을 했어요. 오늘은 뭘 좀 비판하고 싶냐면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왜 목표가 돼야 돼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물론 의도는 알아요. 서울대라는 독보적인 이런 대학이 결국은 뭐 내란학과 서울대 법대가 내란학과가 되고 이런 서울대의 위상을 깨기 위해서 서울대 10개를 만든다. 저는 이게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서울대 10개 만들면요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하나도 통제가 안 되는데 서울대 10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도 이 서울대 하나 갖고 통제가 안 돼 갖고 이 서울대라는 기득권 하나가 통제가 안 돼 갖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내란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서울대 10개를 만든다?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 생각은 의도는 알겠어요. 서울대라는 이 독보적인 대학에 결국은 이 서울대를 좀 평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 서울대 10개 만든다 그러면 이 서울대 10개가 이제 더 기득권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뭐 서울 집중화 방지해갖고 지방에다가 서울대 10개 만들면 전국적으로 서울대 10개 대학 가려고 전국이 경쟁 붙지 않나요? 서울대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를 없애고 저는 서울대 같은 이런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이런 거를 없앨 생각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됐나요?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그리고 저는 웃긴 게 지금 아마 고교 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이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창의력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상대평가가 거기서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해서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절대평가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그쵸?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절대평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만약에 100점이 한 반에 30명인데, 아니, 한 반이 만약에 100명인데 100점이 99명이고 99점이 한 명이면 99점을 맞고도 꼴찌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절대평가를 하면 지금 그걸로 고객 학점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저는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교육개혁 같아요. 저는 딴 거 없어요.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거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정해지거든요. 외고, 그쵸? 특수목적고, 자사고, 외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고등학교 서열화 매기고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뽑아가갖고 그 출신들이 이제 서울대 법대 가고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참 교육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영수 못하면 그냥 낙오자가 되고, 분명히 쟤는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천재성을 갖고 있는 애들도, 저희 때도 그랬어요. 뭐 어떤 애들은 말도 되게 잘하고 논술도 되게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조건 국영수 위주잖아요. 국영수 잘하면 그 성적 갖고 서울대 연고대 쓰고, 다른 애들은 국영수를 못하는데 암기 과목 잘하고 논술 잘하고 막 그런 애들은 갈 데약이 없었어요. 저희 때는. 저희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다 맞다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 잘 몰라요. 저도 늘 정치 분석만 하다 보니까 요즘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은 어떤가 한번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떤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게 과연 핵심적인, 그러니까 알아요, 내용은. 서울대 10개 어떻게 만든다는 거냐면 그냥 서울에 있는 서울대 말고도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등 대한민국 거점에 있는 국립대들을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제 말 맞잖아요. 잘 안 돼요, 이거. 강원대를 아무리 서울대 수준으로 키워도요, 서울대랑 강원대는 달라요. 경북대, 부산대를 아무리 거점의 국립대를 키워도 달라요. 응? 이게 될 거냐 이거죠. 응? 저는 대학을 개혁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제 소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 정책을 좀 비판했냐면, 대학을 개혁하려고 그러면 교육 정책은 실패해요. 초등학교부터, 가장 밑에 교육부터 개혁을 해야 돼요. 벌써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초등학교 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혁을 하면 중학교도 자연스럽게 개혁이 되고, 고등학교도 경쟁사회가 아닌 그 초등학교부터 애들은 어렸을 때 놀고 각자 사고력,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는 초등교육이 실시가 돼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누구는 영어 유치원, 영어 조기교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초등학교 애들이 이런 교육을 받게 돼요? 중학교 교육이 잘못돼 있잖아요. 그럼 초등학교부터 이 교육 자체를,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중학교 교육도 바뀌어야 돼요. 고등학교 교육도 바뀌게 되면 그러면 대학 선발 기준이 달라져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서울대를 10개 만든다고 하면서 거점으로 만든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육은 아직도 입시 경쟁에 치들어 있는데 만들면 뭐하냐 이거죠. 제일 처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이 교육을 정말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는 신명나고 그 나이에 맞는 교육을 받고 창의력 있고 그런 교육을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요 얘기도 좀 합시다. 지금 민주당 지금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저는 이거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문제가 아니라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 일단락 됩니다. 괜히 김현지 말하기 좋아하는 장사꾼들이 김현지가 실세다, 문고리다 이런 말 안 나오게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하면 이게 민주당의 책임이 돼요.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추석 안 시킬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말은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증인 신청 안 하면 김현지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아니 지금 나와갖고 이제 100일 된 정부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까일 리는 없어요. 물론 저것들이 음모론이나 예전 일들을 막 들추면서 계속 공격을 하겠죠. 저는 오히려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 논란이 지금 국힘당 제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김현지 부속실장 문제를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속 김현지를 까더라고요 요즘. 이거 왜 여러분들 국감 출석해도 괜찮냐면요. 국회 운영위원장이 김병기 의원님이시고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많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많아서 헛소리하면 다 제재하고요. 그냥 무마시킬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거 안 나가서 더 말에 말을 낳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 여러분들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하고 냉철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오면 계속 의혹이 증폭돼요. 사람들은 그냥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헛소리 막 이상한 거 물어보면 민주당이 지금 국감에 그게 물어볼 거야 라고 하면서 싸워주면 되거든요. 저는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무슨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건 민주당이 부담스러운 거고 그냥 국감에 무조건 출석하겠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심층분석하는 거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네, 오늘 10월의 첫날 여러분들 시사타파의 심층분석이었습니다.